안녕하십니까.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례 문제 관련된 논점을 정리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기출문제,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OX 지문으로 만든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최근 3년 헌재 결정 중에 일부를 다시 이렇게 좀 줄여서 넣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아마 이렇게 사례 논점 정리를 할 거고, 두 번째 시간은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 확인하고, 세 번째 시간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는 쪽,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례 문제를 이렇게 만나보면은, 물론 뭐 사례 문제는 유형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논점을 제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논점을 제시해주지 않고 그냥 이러이러한 법률 혹은 공권력이 위헌인지 여부, 아니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렇게 묻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논점을 제시해 줄 경우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문제가 된 이 법률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 재산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줍니다. 그럴 경우 이제 답을 쓸 때 뭐부터 어떻게 쓸 것인가, 뭐 다들 나름 이제 지금 좀 털이 잡혀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사례 문제든 일반적인 이 서술형 문제이든 크게 세 부분은 나뉘죠, 그죠? 맨 앞에는 보통 이름을 서론이라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논점의 정리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문제의 소재 이렇게 쓰기도 하고, 각자 뭐 자기 나름대로 맨 처음에 뭐라고 쓸지는 나름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례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묻고 있으므로 이것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본다,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위헌인지 여부를 묻고 있는데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상 쟁점으로는 이러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아니면 아예 더 앞을 돌아가 가지고 헌법상 명시되지 아니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어떤, 예를 들면 기본권 침해인지 여부를 물었다. 예를 들어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인격권이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또 사례의 법률은 그 기본권을 제한하여 침해인지 여부를 검토해 본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뭐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경우라면 문제된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이렇게 되니, 제한되는 기본권은 무엇인데 그것이 침해되는지 여부, 이걸 합쳐가지고 보통 뭐 기본권 침해 여부 이렇게 제목을 잡아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위헌 여부 이렇게 제목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제목 하에서 첫 번째, 예를 들어 문제가 된 기본권이 이런 기본권이다. 그럼 그 기본권의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그 기본권 중에 예를 들어 직업의 자유가 문제가 되었으니, 직업의 자유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가 있는데, 당해 사례에서 문제가 된 이 공권력 행사, 법률 등등은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네. 그래서 제한되는 부분을 적시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재산권이 문제가 됐다. 재산권의 내용, 예를 들어 재산권이 뭐냐 이러면은, 재산권이라 하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사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재산권의 내용은 당의 재산권을 사적으로 이용한다, 이용권, 혹은 직접 이용하지 않고 남에게 구워주고 대가를 받는다, 수익권, 이걸 합쳐가지고 사적 유용성, 이렇게 사적 유용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 처분 권능. 그런데 사례를 봤더니 이건
내가 팔고 싶지 않은데 팔으라고 하더라. 처분권에 대한 제한이다. 혹은 그린벨트 사건 같은 경우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토지를, 건물을 짓고 싶은데 못 짓게 하네. 이용권에 대한 제한이다. 뭐 이렇게 해서 제한되는 부분을 다시 적시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뭐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 내용 제한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각 기본권 의 내용 제한, 의 내용 제한, 의 내용 제한 쓴 다음에 네 번째 가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통 심사 기준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여부 심사 기준으로서 과잉금 유원칙을 이렇게 적용해서 풉니다. 그래서 목적 정당, 수단 적합, 피해자적, 법익 규형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사례 해결한 다음에 뭐 결이라든지 뭘 하시는 사례 해결, 뭐 사안의 경우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든지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법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형 문제에서 답을 쓰려면 결국 뭐를 언급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 일반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인 기본권의 의 내용 그리고 제한되는 부분까지 이걸 이제 사례에서 문제되는 한 줄 내지 두 줄 혹은 때로는 두 줄 조금 더 이 내용을 쓸 수 있어야 답안이 앞뒤 연결이 돼요. 이걸 못 쓰면 이제 답안을 못 쓰는 거니까 그냥 사례의 경우 저상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끝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하는 게 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본안 판단이 아니라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기 이전에 사례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라고 하든지 이랬을 때 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적법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적법한가 이렇게 묻든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한가 이렇게 묻든지 아니면 좀 더 속에 들어가서 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이렇게 묻든지 아니면 68조 1항이 헌법소원심판으로 갔다라면은 하나하나 떼내가지고 그죠? 당해 사례에서 문제가 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과연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의 경우 기본권 주체가 되느냐 아니면 법인의 경우 기본권 주체가 되느냐. 그래서 이건 사실 기본권 주체의 문제인과 동시에 청구의 능력의 문제 똑같고, 사례에서 예를 들어 대통령령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이게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실질을 가지는가? 그럼 만약에 사례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었다. 이럴 경우 헌법소원심판 대상성이 인정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할 것인가? 그러려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란 무엇인데 공권력의 의 혹은 공권력의 개념을 써주고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법규명령이나 조례 등등도 이러한 공권력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공권력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니 헌법소원심판 대상성이 인정된다. 그랬을 때 이 공권력 개념 보통 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 이거는 많이 쓰시지만 이 헌법소원심판 대상으로는 공권력은 답안에서 일부러 써줄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보통 이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보통은 이제 답안에서 얘기를 할 때 법규명령이나 조례 같은 경우도 이거 어차피 행정입법권, 자치입법권이니까 입법권의 입법권 행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입법권 공권력의 실질을 가지니까 입법권 행사 결과이기 때문에 법규명령이나 조례도 공권력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 그래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실질이 있다. 이렇게 보통 쓰시죠. 그죠? 그냥 뭐 대상이 된다. 이렇게 쓸 수는 없을 거니까. 그때 논거로 이제 어떤 말을 써줄 것인가. 이렇게 다 써줄 수 있으면 좋고,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례의 경우 구체적으로 보면 입법권의 행사, 즉 자치입법권이든지 행정입법권의 행사이므로 공권력의 실질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 해당한다. 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별개로 이런 것들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상성 인정과 동시에 또 하나의 문제가 헌법 107조 2항에서 명령규칙 처분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을 가진다. 그래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을 무시하고 이게 과연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은 언제 행사인가. 헌법 107조 2항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는 대법원은 최종심사권을 가지지만 이러한 법규명령이나 조례 등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런 것들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적법한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대상으로서의 성질, 즉 공권력으로서의 실질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와 함께 또 하나의 얘기가 헌법 107조 2항의 요건도 충족하는지 여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써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럼 이제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과 관련돼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주장 여기서 이제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저성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직접성 얘기가 이렇게 맞물리니까 직접성이라 하면 당연히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다라고 논의를 하려면 이게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직접성이란 뭐냐 이러면 직접성 당연히 일반론의 개념을 써주고 두 번째 사례에서 문제되는 법규명령이나 입법이나 조례 등등이 직접성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다. 그래야 적법요건 갖추었다라고 될 것이니까 이 직접성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직접성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집행행위 매개 없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 그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핵심 단어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이 단어가 이제 핵심 단어니까 이런 단어를 이제 좀 확인하자 그거죠, 그죠? 확인. 그래서 적법요건과 관련된 이러한 논의들이 맨 앞에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알 것 같지만 실제로 답안에서 써놓은 내용을 읽어보면 꼭 써야 될 단어가 빠진 상태에서 써져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자입니다. 일단 위헌법률 심판과 관련되어 가지고 3쪽에 2에 양갈래 1번 재판이 있고 양갈래 2번 재판의 전제성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과 관련되어 재판의 전제성이라면 우리가 보통 계적다 이렇게 보통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의 계속 중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 재판인데 근데 실제 답안에 보면은 이걸 계속 중일 것, 적용되는 법률일 것, 다른 내용 재판할 것 이렇게만 적고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법학 답안지에 법원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확정된 내용을 답안 옮겨줄 때 꼭 들어가야 될 아무리 핵심 단어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계속 좀 적용되는 법률 다른 내용 재판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쪽에 2의 양갈래 2번 전제성의 의미에 되어 있고 동그라미 1번이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당해 소송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일 것. 적어도 그렇게는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것. 이렇게는 적어줘야 되는데 누가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지도 없이 그냥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 그냥 이렇게만 적고 있다. 그럼 나중에 그러죠. 그죠? 너 재판에 진정 계적다 적었니? 적었다. 근데 왜 난 점수가 안 나와? 적긴 똑같이 적었다죠. 그죠? 근데 적어야 될 내용을 안 적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 적었는데 왜 난 점수가 안 나올까? 점수가 이상해. 그래서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답안에 꼭 옮겨야 될 단어 다시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을 할 때 전제성의 개념 확인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법원의 제청 그런 건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의 전제성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이렇게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만약에 사례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를 하는데 제소 기간을
도가해가지고 만약에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를 했다. 이럴 경우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 요 요건을 탈락시키고 싶을 때는 당연히 이때는 이제 다시 구체적인 소송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요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안포섭에서 제소기간이 도관 상태에서 취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한 제소. 그러니 적법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렇게 탈락을 시킬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의 자유가 문제가 되었는데 직업의 자유 중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직업 수행의 자유가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직업 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 혹은 행사할 자유를 그 내용을 한다. 이런 다음에 의 내용에서 두 번째 제한되는 부분 가가지고 사례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선택한 직업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 수행 장소적으로 제한 안에 예를 들어 학교 주변에서 당구장 설치 등을 금지하는 법률이 문제가 되었다. 직업 행사의 자유 제한이네. 장소적 제한이네. 그런데 당해 사례에서는 이게 아니라 당해 사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영업의 직업 수행의 자유성에 영업의 자유도 들어가고 경쟁의 자유도 들어가고 기업의 자유 등도 들어간다. 그런데 사례에서 문제가 되기는 영업 방식의 자유를 제한하네. 아니면 영업 시간을 제한하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제한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면 이제 일반론에서 뭘 적어줘야 되는 거면 직업의 자유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함께 직업 수행의 자유 그 내용으로 한다. 직업 수행의 자유에는 영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 등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래 놓아야 그 다음에 제한되는 부분 와가지고 사례의 경우는 직업 수행의 자유 중 영업 방식 혹은 영업 시간의 자유를 제한하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사례에서 구체적인 영업 자유, 영업 시간 자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직업 행사 등만 제한을 하더라. 그럼 굳이 일반론에서 여기에 써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일반론에서는 그냥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재산권이 문제가 되었다 할 때도 마찬가지. 재산권의 의의가 있고 재산권 내용이 있는데 의의야 뭐 다 써주고 내용 가가지고 이용권, 수익권 그리고 처분권이 문제가 된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례의 경우에는 직업 재산권 중 특정한 목적으로 당의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네. 이용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네. 그래서 제한된 부분에서 그냥 써주면 되는데 당의 사례에서 뭔가 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재산을 일정 요건 하에서 반드시 처분하라. 이렇게 적혀 있더라. 그럼 이제 처분의 자유도 포함된다라고 한 다음에 처분에다가 처분 여부의 자유, 처분 시기 결정의 처분 상대방 선택의 자유 뭐 등도 포함된다. 이런 다음에 제한 와가지고 사례의 경우는 처분 여부, 처분하기 싫은데 팔아라고 하네. 처분 여부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므로 재산권 내용 중 처분권을 제한하네. 이렇게 이제 포섭을 시켜주듯이 일반론에 써야 될 분량 조절도 언제 하느냐? 나중에 사안포섭에서 거기에 등장해야 될 것 같으면 일반론에 언급을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언급을 안 해줘. 재판의 전제성도 똑같아. 그죠? 적법하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이라는 글자를 쓸 때는 언제이냐? 결국 사안에서 계속기간 도가 등과 같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적법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줄 일이 있을 땐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 3번 정정으로 보시죠. 4번 쟁점 가가지고 한정령 결정의 기속력 되어 있고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논점으로 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까? 그래서 한정령 결정의 기속력,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의에서 만약에 논점으로 한정령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가 되었다. 그럼 꼭 써야 될 게 그죠? 헌법재판소 결정해 놓은 거 둘째 줄처럼 한정령 결정은 위헌심사의 한 유형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위헌결정의 한 유형이다. 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넷째 줄 끝에 법률 문헌의 변화와 기속력은 무관하다. 이 말이 이제 거꾸로 두 번째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정령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쪽이니까 부정하는 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논거가 셋째 줄처럼 법률 해석에 불과하다. 한정령 결정은 위헌 결정이 아니라 법률 해석이므로
위헌 결정이야 기속력이지 법률 해석은 기속력이 없다 이거. 그 다음에 그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다시 둘째일 것처럼 법률 문헌이 변경되지 않는다. 법률 문헌이 변경되지 않으니 법률 해석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정 위헌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가 되었을 때 당연히 그 다음 어떤 논점이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한정 위헌 결정 기속력 인정 여부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 아니면 뭐 어떠한 원칙의 위배 여부 문제가 되었다. 그럼 그것을 둘러싸고서 답안에서 써주는 것은 학설, 보통 뭐 긍정설, 부정설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판례, 세 번째 검토, 네 번째 사례의 경우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학설 대립이나 판례 대립이 없다. 그럼 그냥 헌재 결정 내용을 그냥 소개시켜 주는 거. 예를 들면 재판의 전제성 충족했느냐 했을 때 재판의 전제성이 무슨 말인지를 둘러싸고선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계속 중 적용되는 법률 다른 내용 재판 이렇게 적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어떤 학설은 계속 중 적용 중 적용되는 법률까지만이고 어떤 학설은 뭐 다른 내용 재판까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같은 경우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서는 학설이라는 것, 긍정설, 부정설 뭐 이 자체가 기속 인정설, 부정설 자체가 판례로 와가지고 한편으로는 대법원 판례하고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하고 이렇게 대립이 있으니까 이 둘을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소개시켜 줄 때 핵심 논거를 언급해 주면서 이런 이유로 기속력을 부정한다. 이런 이유로 기속력을 긍정한다. 나는 뭐라고 할 거냐.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검토 부분 가가지고 헌재 견해가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보통 보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논거를 보통 원래는 이런 쪽에서 쓸만한 논거 중 하나를 숨겨 놓았다가 여기 안 쓰고 여기 와서 쓰면서 제시를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과 관련된 얘기에서는 풀어서면은 뭐 한정위헌 결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위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합헌 결정을 해야 된다라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반하고 또 뭐 합헌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전부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면 그것은 결국 입법권의 입법 형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위헌 결정이 필요하다 뭐 등등 이런 온갖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대법원 판례를 부정하는 것 중에 대법원에게 있는 해석권에는 제한된 해석권이다. 제한된 법률 해석권이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한 법률을 구체적인 사례에서 최종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 제한된 법률 해석권이 불가하니까 헌법재판소가 한정적으로 위헌이라고 해버렸다면 그것은 누가 대법원이 한정적으로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단을 부정하는 이름의 법률 해석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을 가져야 된 타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사례의 경우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뭐 그렇게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논거 최소한 헌재 결정의 논거하고 대법원 판례의 논거 정도는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쟁점 가서 68조 2항의 헌법소원 심판인데 68조 2항의 헌법소원 심판이나 41조 1항의 위헌법률 심판이나 어차피 기본적인 적법 요건은 같은데 요건 이제 차이가 있는 건 그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상 법률인 건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은 법조문이 대상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이라면 이걸 법원이 제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재청신청 기각 결정이 되니까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 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 이렇게 되는데 이 재판의 전제성에서 구체적 사건이 법원의 계속 중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 재판에서 요 계속 중에서 차이가 하나 나죠. 그죠? 41조 1항 이하 법원의 제청 시부터 헌법재판소의 심판 시까지 그런데 68조 2항의 경우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시에만 있으면 된다. 차이를. 여기서 이제 그거 보자는 게 아니라 대상 부분에서 법률이어야 되는데 법률이 아니라 해석을 물을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인 거고
다른 말로 보면 한정위헌 청구가 적법할 수 있겠느냐.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은 주소가 다른 얘기예요. 그죠?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은 현재 결정의 효력에 관한 얘기고 지금 이거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6쪽에 6번 쟁점 보시면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겠느냐 되어 있고 한정위헌 청구가 적법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한정위헌 청구의 적법 여부 이 얘기는 만약에 헌법이나 법률에서 한정위헌 청구도 허용된다 이래버리면 뭐 복잡한 일도 없어요. 법에서 인정하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뭐라고 적고 있는가 하면 법률이라고 적고 있는 법률. 그래서 한정위헌 청구의 대상이 법률인 것은 문제가 없는데 법률 해석도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거 견해 대립이 있는 거고 견해 대립은 결국 헌재의 견해 대립.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헌재의 견해 대립 그냥 보면 되니까. 과거 헌법재판소 원칙 부정했었죠. 그죠? 부정했더니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었는데 이제 현재죠. 현재의 헌법재판소 원칙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 긍정한다 이렇게 답안에 쓸 수는 없으니까 원칙 긍정할 때 논거, 근거가 필요한 거고 요 답안에 써야 될 근거 부분입니다. 법률과 법률 해석 구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6번 쟁점에서 첫 줄 끝에 보시듯이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들어간다면 법률에 대한 규범 통제는 결국 해석에 의해서 구체화된 법률 의미와 내용에 대한 통제이므로 양자를 구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한정위헌 청구는 적법하다. 그래서 한정위헌 청구가 적법하다라고 쓸 때 적어도 논고 아무리 못 써도 그죠? 결국 법률과 법률의 해석이란 것은 구분할 수 없다. 정도는 반드시 언급했어야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결국 법률에 대한 규범 통제는 해석에 의해서 그 법률 의미 내용이 밝혀지는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규범 통제의 의미이다. 그래서 결국 한정위헌 청구가 적법하다. 원칙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5째, 6째, 7째 줄처럼 줄 꺼진 다음처럼 거죠. 어떤 건 허용되지 않느냐. 당의 재판 결과를 다툰다든지 이런 거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개별 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한 법률 조항의 포섭이나 적용 문제를 다툰다거나 아니면 단지 재판 결과를 다툰다거나 결국 재판이란 것은 법률을 사건에 해석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를 다툰다는 말이나 실제로 법률 조항의 포섭이나 적용 문제를 다툰다거나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같은 말이 되는데 나의 사건의 재판 결과를 다투느냐 아니면 다른 사건에서의 재판 결과까지도 생각해서 법률 해석 적용 문제를 다투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답안에서 쓰실 때는 원칙 쓰시고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 결과 등을 다투는 경우 등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 아니면 뭐 개별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 조항을 적용하는 문제를 다투는 것 이런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제 사안 포섭이 뭐 개별 사건마다 달라질 거니까 그죠? 꼭 써야 될. 그다음 권한쟁의 심판 적법 요건, 능력, 적격, 처분, 부작위, 존재 등등 있다 그죠? 당사 능력 넘어가시면 되고 9번 쟁점 가서 제3자 소송 감당. 권한쟁의 심판에서 제3자 소송 감당. 이건 이제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 요건을 따져보면 주소가 여기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 요건 당사자 능력이 있고 보통 청구인 능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보통 이 청구인 능력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이 국가기관이 보면 이제 해석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훨씬 확장을 시켰죠. 그래서 헌법에 설치된 기관, 헌법과 법률에 부여받은 권한이 있고 그들 사이 분쟁을 해결할 적절한 수단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해서 세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해서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을 권한쟁의 심판 당사 능력을 인정을 했었다. 그죠? 해석을 통해서 인정을 합니다. 지자체, 이건 뭐 헌법에서 지자체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 법률에 가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아예 법정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권한쟁의 심판 당사 능력이 있다. 그래서 시, 도, 구, 시, 군 등이, 물론 이 시 속에는 특별자치시가 들어가고 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도와 구시군 요것만 된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 적격이고, 이 당사자 적격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자기 권한을 침해받아야 되는데, 그럼 자기 권한 침해가 아닌, 자기 권한 주체가 아닌 제3자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즉 제3자의 청구인 적격 문제, 제3자 소송 담당의 문제이고, 뭐 민사소송법에서 많이 하셨을 거니까, 그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부정을 하고 있고, 학설 중에는 긍정하는 견해도 있고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 뭐 소개시켜 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적어도 헌법재판소에 놓은 거 정도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의회주의 원리에 반하고, 남용의 가능성 등이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명문 규정이 요구된다. 그래서 명무 규정 없이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셈입니다. 최소한 7쪽의 9번 쟁점에서 3, 헌재 결정에서 둘 줄 끝에 다수결 원리와 의회주의 본질에 반하고, 그리고 넷째 줄처럼 사법적 수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남용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남용의 문제가 있고 의회주의에 반하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처럼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밖에 없다. 그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긍정설은 소수자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의회 다수자가 찬성을 하면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회 다수자가 대통령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되었는데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질 않자 국회 소수 의원들이 그럼 국회 권한 침해를 이유로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온 사건이니까, 그러니 소수자 보호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허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게 최소한 논거 하나는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의 처분 또는 부작인데, 적법요건과 관련돼서 처분의 개념입니다. 그죠? 처분의 개념. 굉장히 넓게 보죠. 그래서 일반적인 규범 정립, 개별적인 처분은 물론, 개별적인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은 물론, 일반적인 규범 정립 행위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규범 정립, 즉 입법 작용 등도 포함을 한다.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사실행위도 포함될 수가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법적 효과를 일으키는 것일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즉 법적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라면은 사실행위조차도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사례 적고, 그죠? 사안의 이러이러한, 예를 들면 피청구인의 행위는, 즉 피청구인의 처분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포섭을 시켜야 되죠. 그렇게 포섭을 시키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피청구인의 처분이라 하면 일반적인 규범 정립은 물론 개별적인 처분 등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렇게 일반론에서 얘기를 해줘야 그 다음 사례에서 뭐라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사례의 처분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네. 예를 들면 청구인 의원의 심의 해결권에 영향을 미치네. 국회의장의 날치기 통과 행위, 즉 처분 행위는 일반적인 입법 절차, 규범 정립 절차에서 이루어진 처분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 즉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즉 심의 표결권에 영향을 미치네. 따라서 관할얘기 심판 대상성이 인정된다. 그렇게 포섭을 시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일반론을 적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처분에서 셋째, 넷째처럼 행정처분, 그리고 입법행위 포함 다섯째처럼 청구인의 법적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과입니다. 그죠? 법적 효과. 청구인의 권한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법적으로 문제되어야 된다. 부작위에는 뭐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된다. 그럼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처분 등이 있고 12번에 일반적인 적법 요건 넘어가시면 된다. 그죠? 13번 청구인 능력이고 14번 가가지고 헌법소원심판 대상인데 68조 1항의 헌법소원심판 대상 앞에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68조 1항의 헌법소원심판 대상 그래서 헌법소원심판 적법 요건에서 기본권 주체, 즉 청구인 능력, 이제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 공권력 행사 혹은 공권력 불행사 이렇게 하면 이제 공권력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 그래서 14번 쟁점은 첫째처럼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란 기본권 주체의 권리 의무 관계를 우월적으로 설정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말한다. 그래서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하는 행위입니다.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를 창설하는 행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일단 그렇게 개념을 잡아놓으면 그리고 이 속에는 입법 집행 사법권 넷째 줄처럼 여기 공권력의 입법 집행 사법권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결국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쓴다 그랬습니까? 사례에서 문제가 된 예를 들면 법규, 명령, 법률 등은 입법권 행사 결과이므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네. 이렇게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15번 법규, 명령,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느냐 보시면 첫 줄 107조 2항이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심사권을 적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앞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가 있고 국민의 법적 지위에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를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다. 풀어내어 썼다 해봅시다. 그리고 이 속에는 당연히 입법작용, 집행작용, 사법작용 혹은 입법집행, 사법권이 모두 포함이 된다. 그리고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예를 들면 법규 명령, 지금처럼 법규 명령 등이 문제가 되었다. 그럼 이들 다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런 입법권에 포함이 되므로 공권력으로 실질 인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공권력 행사 혹은 불행사 속에 공권력으로서의 실질이 인정된다는 것하고 공권력으로 실질이 인정된다는 부분하고 당의 사회에서 문제가 된 것이 대통령령이었다. 예를 들어 법규 명령이 문제가 되었다. 그럼 헌법 107조 2항에서 대법원의 최종 심사권에 관한 헌법 규정이 있다 보니 이 요건도 107조 2항의 요건도 충족을 시켜야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요 법규 명령 등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얘기 속에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는 공권력으로서의 실질에 관한 논의 하나, 두 번째는 헌법 107조 2항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하나이고 그래서 107조 2항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관한 얘기는 결국 뭘로 쓸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107조 2항의 의미라는 것은 뭐다?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심사권을 가진다라는 얘기고 그렇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된다. 그래서 사례의 경우 뭐더라? 직접 기본권 침해하네? 대상된다. 그렇게 이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가 아니라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인정. 그래서 사례의 경우 해가지고 대상된다. 이렇게 포섭을 시키는 거죠. 거기까지. 그 다음에 행정규칙에 대한 얘기는 뭐만 하나 더 들어갑니까? 여기서 공권력의 실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조금 전처럼 법규 명령이 문제가 되었다. 법규 명령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은 법률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공권력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느냐, 즉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리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냐, 입법권이다. 따라서 법률 대상이 된다. 이것 이외에 헌법 107조 2항에 관한 얘기가 더 들어갔던 거고, 만약에 당의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이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부분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공권력으로서의 실질을 가져야 되는데, 공권력의 실질이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를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뭡니까?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니까 대외적 효력, 법규성을 지니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행정규칙이 공권력으로서의 실질을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린 행정규칙이 예외적으로 법규성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둘 중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는 상위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하나는 재량준칙. 재량준칙은 우리에게서 만날 일이 없으니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쓰는 거고, 그래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는지 행정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찾아보는 거고, 그럼 대법원은 어떻게 됩니까? 사례에서 법령이 주어지고 법령에서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이 있을 거고, 따라서 상위 법률 혹은 명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네. 그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니 다시 어떤 성질을 가진다? 공권력으로의 실질을 가지네. 대상되네. 그렇게 되는 거. 그럼 또 하나 뭘 넘어야 됩니까? 법규성을 지녔다. 헌법성립한 대상이 됩니까? 바로 직접 기본권 침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지닌다고 얘가 갑자기 헌법적 효력,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법규명령성을 띄는 거잖아요. 법규명령성을. 그러니 헌법 107조 2항의 선을 하나 두는. 그러니 행정규칙이 문제가 되면은 요 앞에 공권력으로서의 실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네. 이렇게 포섭시키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헌법성립한 대상이었다면 107조, 즉 이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지닌과 동시에 또 뭐의 문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네. 즉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 침해하네. 요거까지 갖춰줘야 뭐가 된다? 헌법성립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차이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 사실행위 넘어가시면 되고, 그죠? 대상된다, 이거. 그 다음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이건 뭐 선택형 문제에서 늘 서먹는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원래 공권력 이 속에 입법, 집행, 사법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공권력 속에 입법, 집행, 사법권 속에 사법작용 중에 핵심인 재판작용이 있고, 재판에 대해서는 헌재법 68조 1항에서 제외를 하고 있으니, 요거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만드는 헌재결정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적용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 했으니, 그런 재판은 뭐의 대상이 된다?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된다. 이건 뭐 사례에서 위헌 결정 내린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등장을 하겠죠. 문제가 된다면. 그럼 원칙 대상이 되질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68조 1항 법원재판 부분에 대해서 한정령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사례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본다라고 한 다음에 사례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 혹은 한정령 결정 내렸네. 두 번째 사례에서 법원이 이 법률을 적용해서 재판을 했네. 따라서 이 재판으로 인하여 국민은, 즉 청구인은 합헌적인 실질법과 절차법에 따라 재판받을 재판 청구권도 침해받았고, 만약에 그게 세법이었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라고 했으니 결국 재산권도 침해받았네. 따라서 취소한다. 그렇게 헌법소원위반 대상되고 취소한다.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입법 부작위, 진정입법 부작위 넘어갑시다. 그죠? 그 다음에 행정입법 부작위 있고, 그 다음에 21번 자기 관련사항. 이렇게 헌법소원심판에서 최근에 문제는 대부분 다 논점을 세분화시켜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청구인 갑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느냐, 뭐 그렇게 묻잖아요. 그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주장이고, 침해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 청구인
적격에 관한 얘기고 법적 관련성에 관한 얘기고 이걸 뭉뚱그리면 이 세 개를 뭉뚱그리면 법적 관련성 이렇게 되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적격 중 자기 관련성이고 자기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진다. 요 핵심 단어가 뭐가 됩니까?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 행사의 상대방일까? 수범자일까? 직접적인 상대방일까? 그러니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되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고 결국 제3자도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으면 법적 직접적 불이익을 입는 지위에 있으면 비록 공권력 행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닐지라도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비록 법조문은 예를 들어 법조문은 의사 보고 뱃속의 아이의 성별을 알려주지 마세요. 알려주면 의사 자격 정지 처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다투기는 누가 다투느냐? 임산부가 다투었다. 그럼 그 법조문 자기 관련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에요. 그죠? 직접적인 공권력적 법률의 상대방 알려주지 말라는 상대방은 의사이지 임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임산부는 이 조문으로 인해 실제로 불이익은 누가 입는다? 우리가 입는다. 그래서 자기관련 제3자이긴 하지만 뭐다?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직접적 법적 불이익을 입는다. 즉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장래 가족 구성이 될 아이의 성별에 접근할 권리 일반적 인격권 침해받고 있다. 그러니 법적 관련성이 있다.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 자기관련성 인정 이렇게 포섭을 시켜야죠. 그냥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이래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 쓰려면 앞에 뭐부터 써야 된다? 당연히 답안이 제대로 쓰려면 자기관련성이란 공권력 행사의 상대방이 것을 의미하는데 사례의 갑의 경우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사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제3자의 경우에도 직접적 법적 불이익을 입는 경우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사례를 봤더니 일반적인 교권은 인부가 받고 있더라. 자기관련성 인정, 적법요건 충족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21번 자기관련성에서 핵심 단어는 첫째, 둘째 줄 좋은 말로 한참 풀면 이런 얘기입니다.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법적 직접적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세 줄처럼 공권력 작용의 수신입니다. 세 줄과. 그걸 넷째 줄 결국 직접적 상대방이다. 그러나 제3자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 다음에 직접성 11종 마지막 단어죠. 그죠? 다른 공권력 작용의 매개 없이 적집행위 매개 없이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접성, 자기관련, 직접성 이렇게 되면 직접성 집행행위 매개 없이고 집행행위 매개 없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 직접 헌법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 이건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이건 결국 집행이 하는 것은 다른 공권력 작용 매개 없이 그 얘기예요. 그죠? 다른 공권력 작용 매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가다 뭡니까? 법령이죠. 그죠? 법률이나 명령 등 일반 축천 행정 처분 등이 어차피 개별적인 처분이지 이게 일반적인 처분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규범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가가지고 두 번째 문단 셋째 줄에 이렇게 집행행위가 있는 경우라도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일지라도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 법령 내용이 이례적이다. 결국 집행행위가 재량이 아니라 기속행위다.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집행행위를 대상하는 권리구질차가 없거나 있더라도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처벌 규정 등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예외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직접성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현재성, 뭐 문제 없죠. 그죠? 기본 치면. 그 다음에 24번 쟁점, 보충성 원칙과 예외에 되어 있고 다른 구제수단, 원칙 있다라면 거칠 것. 쟁점 24번에서 두 번째 문단처럼 예외입니다. 다른 구제 절차가 없거나 차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글처럼 전시물자 이행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런 예외 보충성 원칙과 예외예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붙어 다니죠. 즉, 공권력 행사에서 입법
그 다음에 기본권 침해 주장에서 직접성, 그 다음에 이제 보충성 얘기에서 보충성 원칙 예외, 즉 다른 구제 절차가 없다. 붙어 다니죠, 그죠? 법률이 나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게 되면 법률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수단은 없기 때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요 셋은 쌍으로 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권리보호의 원칙 예외 있고, 그죠? 청구기간, 가처분 넘어가시면 되고, 28번 쟁점에서 원행정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원처분이 논점으로 나온다는 것은 앞에 재판소원이 맞물렸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선택형 공부할 때 보셨던 것처럼, 그죠? 원행정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원칙은 안 되는데, 그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판을 취소한 경우에는 원처분도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고,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가 취소 결정까지 내린다. 그래서 선택형 문제에서 만나는 문맥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쪽 가가지고 일반적인 쟁점들 얘기인데, 전문에 관한 얘기, 뭐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심사, 이건 특히 30번 쟁점에서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도 안 되고 법률이지 헌법이 아닌 거고, 68조 1항이 헌법소원심판 대상으로서의 공권력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죠. 둘 다 아니다. 그 다음에 31번 쟁점에서 국민주권 원리는 개념 정도는 하나 봐놓으시죠. 이거는 그 통치구조와 관련되었거나 선거 등과 관련된 답안을 써야 될 때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국민주권 원리. 그 다음에 국민주권 원리 실현 수단으로서의 대의제. 그 대의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의기관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대의기관 구성 방법으로서 오늘날 선거가 동원되고,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 의사가 올바로 반영되는, 즉 주권적인 국민의 의사가 올바로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렇게 다 이어지는 개념이니까 국민주권 원리 가능한 법. 첫째, 둘째 줄.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얘기인데, 주권이란 국가의사의 전반적 최종적 결정권입니다. 국가의사의 전반적 최종적 결정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원리를 국민주권 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주권자가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이 국민주권의 실현을 하는 방법, 실현 수단, 실현 방법은 좀 다르죠, 그죠? 민이 주인인 주의를 민이 직접 실현하는 직접민주제적 방식, 직접민주제적 방식,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혹은 간접민주제, 대의제 혹은 대의제, 민주제, 간접민주제, 이게 원칙이죠. 간접민주주의가 원칙이고, 이게 예외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대의제 민주주의. 최근에 이 국민이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너에게 널 뽑아서 너에게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니 너 일 가서 잘해, 이렇게 보내놨더니 하는 짓이 엄단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실컷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뽑고 국회의원으로 뽑아가지고 일을 시켜놓았더니 이놈들이 전부 헛짓을 하고 앉아있더라. 그래서 국민이 나서가지고 너 내려와 이랬더니 못 내려와. 그러고 그러면은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저 내려오게 만들어 이랬더니 하니 안 하니, 지금 당장 그만두게 만들면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유리하니 불리하니, 이거 앉아가 헛짓하다가 최근에 주말마다 점점 강도가 심해지니까 아 뜨거 해가지고 이제 뭐 일사불란하게 뭐 탄핵에 참석 이러고 앉아있죠, 그죠? 만약에 이번 주말 9일날 이전에 뭐 이상한 또 꼼수가 나오고, 만약에 이번 주말 탄핵 과정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오면 아마 지금 평화적인 분위기 다 없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나라 정말 뒤집어집니다. 국민들이 미쳐버릴 거예요, 그죠? 이번엔 짱돌이 등장합니다. 계란으로 뭐 벽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엔 유리창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횃불이 아니라 더 큰 게 등장을 해요. 그럼 이제 나라 정말 손해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 전에 정치라는 것이 이해관계의 조정인데 국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라는 게 정치인데 이건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끔 만드는 돈 주고 종을 부리라고 해놨더니 이놈의 종들이 주인 속을 썩이고 앉아있으니 그래서 주인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너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 했더니 저거끼리 또 이해관계 종놈끼리 모여가 야 이러면 네가 유리하니 내가 유리하니 이러고 앉아있으니 주인이 참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대의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도입을 하는 제도가 직접민주제였습니다. 보완책으로서의 직접민주제인데 이 헌법상의 제도조차도 뒤집어 엎는 것이 국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뭐 표현이 그렇잖아요. 뭐 촛불 민심이 어떻고 뭐 뛰쳐. 그건 그냥 주권자의 명령이에요. 주권자의 명령.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표현을 희한하게 해가 앉아가지고 뭐 주권자의 뭐 민심을 뭐 무게 받아들이 뭐 안 받아들이면 어쩔 건데. 참 용어들이 희한해가지고 그죠. 어쨌든 국민주권 원리라는 개념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원리, 사회국가 원리 상당히 있고 그죠. 법치국가 원리 35번 쟁점 가가지고 법률유보 원칙 돼 있는데 자, 법률유보 법치주의, 법치국가 원리가 있고 다시 법률유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이 선택형 문제 공부하실 때 법률유보 해서 개념해가 의회유보 뭐 이렇게 가서 만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법치주의와 관련해가지고 법치주의 개념이 뭐냐? 말 그대로 법에 따른 통치를 해야 된다는 헌법상 원리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다시 풀어내면 가장 넓게 풀어내면 국가작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렇게 되고 국가작용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근대 시민혁명 이후 근대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문제였던 거고 결국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권리 제한 의무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우리는 국회라고 부르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거 여기 이제 행정작용으로 넘어간 법치행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법작용으로 넘어간 법치사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법치행정작용 속에 행정작용이란 국가작용이 그럼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행정작용이 전부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버리면 행정의 자율성이 0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느 정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볼 것인가, 즉 법률이 어느 정도까지 행정작용의 내용을 정해야 된다고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서 침익적 행정작용은 있어야 된다. 아니면 수익적 행정작용도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본질성 이론, 본질적이자 의회 유보 이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입법자 스스로 적용해야 된다는 원칙. 그게 의회 유보 이렇게 자리를 잡은 셈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 법률 유보, 법치주의 개념 속엔 세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행정부 할 때, 그죠? 법치주의라 하면 법률 우위, 다른 작용. 그리고 법률이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즉 법규 창조성. 그리고 법률 유보, 법률 유보 속에 이제 의회 유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 유보의 개념 하나 잡아 놓으시죠, 그죠? 이건 어떨 때 만나는 거면 물론 이게 답안에서 만나게 될 경우는 TV 수신료 사건처럼 그런 경우에 만납니다. TV 수신료 사건처럼. 그래서 첫째 것처럼 그죠.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이 국회에 정한 형식 법률의 근거가 요청되는 법률 유보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이제 두 번째 문단 가가지고 셋째처럼 단순히 법률의 근거만 두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 관련된 영역에서는 입법자 스스로 본질 사항에 대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입법자 스스로 본질적인 내용은 규정할 것. 그 본질적인 내용 중 핵심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 관련된 영역. 우리가 만날 사안들의 거의 대다수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니까 TV 수신료는 주머니에서 돈 내놓으라니까 재산권 문제입니다. 재산권 문제. 국민의 기본권. 그러니 뭘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느냐? 결국 누가 돈을 내야 되느냐? 납부 의무자의 범위.
얼마를 내야 되느냐, 금액. 그리고 어떻게 부가징수할 것이냐, 수신료 부가징수 절차. 이 세 가지 부분은 법률로 직접 정해야 되는데 당시 법에는 안 정해져 있더라. 이건 어느 걸로 바꿔보는, 조세법률주의 아시죠? 그죠?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가 있고, 뒤에 가면 나옵니다. 조세법률주의 내용 속에 과세요건법정주의가 있고, 과세요건법정주의가 있고, 그 과세요건을 법으로 정하더라도 명확하게 정해요. 과세요건 명확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소급과세 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엄격 해석의 원칙이 있고, 보통 그 조세법률주의 내용으로서는 네 가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세요건 법정주의 할 때 이 과세요건 어떤 게 법률로 정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이 과세 물건의 값인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 그리고 세금의 부가징수 절차. 이걸 살짝 바꿔보면 조세가 아니라 조세와 다른 특별 부담금에 해당하는 TV 수신료. 그래서 법률로 반드시 정해야 될 게 뭐냐? 누가 내야 될 거냐? 납부 의무자. 얼마 내야 될 거냐? 또 어떻게 부가징수할 거냐?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란 거예요. 그렇게 하나만 잡아놓으면 다음에 유사한 거 나오면 그냥 대충 이 표현만 좀 바꿔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본질적인 사항이니 직접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사례의 법률에서는 직접 안 정하고 있네. 법률 원칙에 반하네. 그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례를 보거나 연습을 하는 이유가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유사한 것이 나왔을 때 응용할 수 있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급입법 금지 원칙, 이건 뭐 행정법에서 다 무지무지 보시는 것들이고, 그래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하고 신뢰보호 원칙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만약에 답안에서 만나게 되면은 쓰게 되는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죠? 사례가 주어졌고, 사례에서 법률이 만들어졌고, 법률이 소급 적용되더라. 소급효를 갖는 법률이더라. 이것, 그래서 당사자가 이거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검토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소급효가 문제가 된다. 이러면 딱 답안에서는 두 가지를 써줘야 돼요. 그죠? 앞에 뭐 논점의 정리 뭐 어쩌고 다 빼버리고 나면 결국 본안 판단에서 두 가지를 쓰게 된 게, 하나는 소급입법이냐,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무 말 없이 소급입법, 요 얘기는요, 진정 소급입법을 묻는 거고, 진정이고, 진정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니까. 그래서 사례를 봤더니 이거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네. 그럼 이제 진정과 부진정에 관한 소급입법에 관한 일반론을 쓰겠죠. 그죠? 그래서 진정 소급입법 해당 여부 이렇게 가게 되면 당연히 여기 첫 번째에서 소급입법의 종류에 관해서 쓸 겁니다. 진정과 부진정이 있는데, 두 번째 사례를 봤더니 뭐더라? 진정에 해당할 수도 있고 부진정에 해당할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 해당하건 다시 이제 목차가 바뀌면서 뭘로?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위배 여부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정 소급입법이라면은 여기서 사례의 경우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네. 원칙은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인데, 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딱 둘로 줄여버리면 공익은 무지무지하게 큰 소급효를 요구하는 소급입법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공익은 큰 가치를 지닌 반면, 당사자가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뭐 신뢰이익이 미약한 경우나 뭐 등등, 결국은 뭔가 하면 신뢰이익은 약한 경우. 결국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이렇게 넘어오면 똑같습니다. 이걸 뭐 이렇게 쓰기 싫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급입법 해당 여부 이렇게, 소급입법이어서 위헌이 여부 이렇게 따지게 되면 뭐 논점의 정리, 끝에가 사례의 해결, 그 빼버려가면 중간에 본론 부분에서는 두 개의 목차입니다. 소급입법 해당 여부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하나. 신뢰보호 원칙은 결국 공익과 사익의 비교회랑이죠. 사익은 신뢰이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번 보셨을 거니까. 그 다음 37번 쟁점이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넘어가서 보시면 쪽에 국민이 소급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둘째 실내익이 아주 작거나, 역시 마찬가지로 셋째 당사자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하다. 이 말은 결국 실내익이 아주 작다 그 말인 거고, 4번 공익이 월등히 크다. 월등한 공익과 미약한 사익, 실내익의 비교 형량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늘 만나는 거 포괄이익 금지 원칙. 그래서 법치주의 원리와 관련되어 가지고 법치주의 혹은 법치국가 원리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면은 앞에 보셨다시피 하나는 법률 유보 혹은 의회 유보로 만나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소급입법 금지 원칙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포괄임 금지 원칙 이렇게 만나고, 포괄임 금지 원칙 답안했을 때 당연히 그죠? 어떤 논의를 해줄 때 출발점을 뭘로 적을 것인가? 당연히 헌법의 명문 규정이 있으면 헌법 명문 규정 적고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현행 헌법 75조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법률을 정하여 법률의 대통령에다가 이 내용을 적고 있다. 포괄임 금지 원칙의 의 등을 적을 때 출발점은 헌법 75조. 그런 다음에 개념 잡았습니다. 그래서 헌법 75조에 규정된 포괄임 금지 원칙이란 당의 법률만 보아도 하위 명령에 정해질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을 말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괄이익 금지 원칙의 개념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위 법령에 정해질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예측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들어가는 거고, 이건 이제 많이 보시죠, 그죠? 당의 조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자기가 유기적으로 종합 판단한다. 그 다음에 39번 쟁점은 입법상 행정규칙의 위임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인 거고, 뭐 선택형 많이 보셨던 거. 그 다음에 제도 보장 등까지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정당과 관련된 얘기는 최근에 뭐 헌재 결정이 있어가지고 물어보긴 좀 그렇긴 한데, 그죠? 일단 43번 쟁점에서 위헌정당의 선제도와 방어적 민주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 이 사례 문제에서 보다는 헌법 뭐 8조 4항 얘기니까, 헌법 8조 4항에서 정당의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기본질서 위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서의 그 심판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도록 되어 있고, 그냥 결국은 이제 정당 해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보면은 하나는 실질 요건 얘기고, 또 하나는 절차 요건에 관한 얘기인 거고, 실질 요건은 대상이 되는 것은 정당, 기성 정당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세 번째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되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관한 얘기죠. 이게 핵심이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위반. 요 민주적 기본 질서의 개념을 둘러싸고선 사회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이렇게 대립이 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개념으로 보는 셈들인 거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개념. 그래서 헌법 8조 4항의 민주의 기본 질서 위배 이랬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은 아시죠, 그죠? 기본권 보장, 권력분리, 그리고 권력분립과 관련돼서 상권분립이니까 올라가서 의회제도,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을 뽑을 때는 선거제도, 그리고 선거에서는 정당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정당 하나만 있으면 되는 복수정당제도, 그 다음에 사법권 독립, 그리고 헌재는 독특하게 경제질서에 관한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국민주권 원리도 그 내용으로 집어넣고 있다. 그래서 사례에서 문제가 된 걸 봤을 때 그게 어디에 위배되느냐? 사례에서 A 정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네, 복수정당제를 부정하네. 그래서 단일 정당 제도를 주장한다, 일당 독재를 주장한다. 그럼 뭐 위헌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된다, 이렇게 포섭시킬 수 있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더라, 아니면 총통을 뽑아가지고 그에게 모든 권력을 주자고 주장하는 정당이더라. 그래버리면 권력분립 원리 등이 위배되니까 결국
자유민주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뭐 그렇게 만나겠죠. 절차야 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거고, 두 번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진행하는 거고, 그래서 뭐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례로 묻기는 조금 아직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의 기본은 지금 보통정당 직접 비밀선거 있다 이거. 그 다음에 49번 쟁점으로 바로 가보시면 이제 선거운동의 자유라고 되어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의 자유 하면서 선거의 기본 원칙 중에서 자유선거의 원칙하고 이렇게 묶어가 같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48번 다시 올라가서 자유선거의 원칙 그 말뜻 한번 봅시다. 원칙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자유선거의 원칙 앞에 그 첫째, 둘째를 보시면은 선거인이 선거권 행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나 투표하러 갈래 안 할래? 투표하러 가지 않을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거권 행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선거인이 선거권의 행사 여부, 그걸 이제 헌재가 이렇게 좀 구체해요.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헌법재판소는 해놓고 자유선거 원칙은 비록 헌법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주권 원리, 의회 민주주의 원리는 참정권 등에 하여 당연히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49번 다시 와보시면 49번 쟁점 첫째 줄에 자유선거의 원칙은 해놓고 둘째 줄에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째 줄 선거권자의 의사 형성 자유 및 실현의 자유. 그래 결국 그 말을 풀어낸 거예요. 선거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형성하고 실현을 할 자유이다. 즉 선거권자가 나 투표장에 갈까 말까? 투표장에 가서 누굴 찍을까? 내가 알아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좀 더 구체화시켜 풀어내다 보니까 선거권자가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생각을 형성하고 실현할 자유인데, 그럼 결국 겉으로 보면 어떻게 나타나는 거면 나 이 사람 당선시킬래, 이 사람에게 나 투표할래, 투표의 자유로 나타날 수도 있고, 투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당선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선거권자로 뭐 하려고 했더니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 내가 나갈래. 아마 저런 놈도 나오겠다고 하는데 저런 놈보다 내가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직접 나갈래. 입법의 자유. 이 다 선거권자의 의사 형성과 실현의 자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입후보 자유가 있고, 입후보 자유가 있으면 사퇴할 자유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 후보자를 위해서 혹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자유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표를 던지는 투표의 자유도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의 내용이다? 자유선거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 정도 해놓고,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50번 선거공명제 있고 50번 직업공무원 제도가 있는데, 직업공무원 제도. 직업공무원 제도를 사례에서 논점으로 써줄 일이 있느냐? 사실은 참 드물입니다. 드물어.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이런 사건을 알고 계시니까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대군인에 대해서 각종 시험에서 5%의 가산점을 주는 것 위헌이냐 이렇게 다퉜을 때, 이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주장했을 때 위헌인 논거로서 첫 번째,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을 차별받았다. 그래서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의 차별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그로 인하여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나는 박탈당했다. 그래서 공무담인권, 일단 평등권이 문제가 되면은
공무담인권과 같이 일반적인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됐을 때하고 논의 전개 과정이 좀 다르죠. 그죠? 일반적인 기본권은 기본권의 내용, 두 번째 제한되는 부분을 적고 세 번째 침해 여부 이렇게 가서 흔히 얘기하는 과잉금지 원칙으로 풉니다. 그래서 공무담인권의 내용에 보면은 의의가 있고 헌법 25조에서 인정되고 있다. 헌법상 근거를 밝히고 그 다음에 내용에 가면은 공무담인권은 공직 시인권,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었을 때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공직 시인권과 피선거권, 즉 선출직 공직자로 뽑힐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고 다시 이러한 공무담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헌법재판소가 공직 취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라. 균등한 공직 취임 기회의 보장. 그리고 이렇게 균등한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공직자가 되었는데 공직을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않도록 부당한 박탈을 하고 또 공직자가 되었는데 공직자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되어서는 안 되더라. 정지, 금지, 부당한 정지, 금지 뭐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기회에서 차별이 생기더라. 그래서 공직취임 기회 차별 결국 공무담인권 제한 그 다음에 침해 여부와 가지고 과잉금지 원칙, 목적정당, 수단적 피해져서 법의 규정 이렇게 풉니다. 제대군이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목적정당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수단에서 사회적 약자를 오히려 차별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은 없다. 그럼 피해 최소성 5% 너무 많다. 0. 몇 점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극복할 수 없는 가산점 액수. 그리고 공익에 비해서 당사자에게는 사익이 월등히 커서 법의 균형성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권과 별개로 직업공무원 제도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직업공무원 제도의 내용. 이건 직업공무원 제도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내용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직업공무원 제도. 그래서 직업공무원 제도의 내용을 보면은 핵심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핵심입니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뽑거나 보직을 부여할 때 실적 혹은 능력에 따라서 해라 실적주의, 능력주의를 내용으로 합니다. 문제는 이제 제대군인 가산점이 결국 공무원을 실적 능력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뭘로 뽑는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체력 요건을 갖췄느냐 아니냐가 결국은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당사자 주장은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경우 예를 들어 여성이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군에 못 간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는 공무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 자질이 문제가 아니라 뭘 가지고 병력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우리 차별을 하게 된다. 그러니 공무원 선발이 능력이나 실적이 아니라 체력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 아니냐. 그래서 제한되는 부분이 요 실적주의, 능력주의에 대한 제한 문제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침해 여부로 가가지고 일반적인 기본권은 과잉금지 원칙이어서 엄격하게 심사하는데 이건 제도이기 때문에 심사 기준이 최소보장의 원칙. 그래서 최소보장의 원칙이고 최소보장이라는 것은 뭐만 아니면 합헌이 된다. 제도 자체를 폐지시켜버린다거나 아니면 제도의 본질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위헌이 되는데 여전히 95점은 시험 성적이고 나머지 5%, 5점만 가산점이다. 그러니 실적주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적주의라는 것 자체가 없어진다고 해서 직업공무원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직업공무원 제도의 위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래도 여전히 95점이라고 하지만 이게 결국 실질 아니냐 이렇게 가버리면 직업공무원제도 위배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도 아시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사건에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정한 사고 유형이 아니면 8대, 10대, 지금 11대 중과실 사건이 아니면 기소조차 못하도록 한 것 위헌 아니냐 이랬을 때 헌법재판소가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 두 번째 평등권도 침해, 그러나 세 번째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위배 아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재판 절차 진술권에서 중상해를 입었는데도 기소조차 못하도록 하면 위헌, 중상해 아닌 상해이다 이러면 합헌, 평등권도 똑같았고, 그러나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배 여부에서는 중상해든 아니든 전부 다 합헌, 굳이 형사처벌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을 때 이게 합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배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앞에 제도보장에서 제도보장 위배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최소보장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기본권 제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기준에서 적용되는 과잉금지 원칙이 아니라 최소보장의 원칙이었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배 여부 심사 기준은 뭡니까? 요거는 제도보장은 최소보장의 원칙이었고, 요거는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이고, 너무 적게 보호하지 말라. 그래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풀어내면 앞에 제도보장에서 최소보장의 원칙을 풀어내면 제도의 자체의 폐지금지, 본질령 침해금지 원칙이고, 과잉금지 원칙은 풀어내면 목적정당 수단적과 피해서 법익균형 이렇게 되는 거고, 국가의 기본 보호 의무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풀어내면 효과 있는 적절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굳이 형사처벌, 기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해야만 최소한의 보호 조치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교통 운전자에 대한 올바른 교육, 그리고 각종 교통시설의 완비, 구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꼭 형사처벌이 동원되어야면 효과 있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침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도보장 중에서 직업공무원 제도 그렇게 평가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답안에서 설리는 그런 사건, 제대군인 지원법 사건 등의 경우라면 설 일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설 일은 별로 없는 셈들인 거. 그 다음에 52번 쟁점에서 조례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한 데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죠, 그죠? 법규 명령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하고 마찬가지로 첫째, 공권력의 성질을 가지느냐? 가진다. 두 번째, 107조 2항 요건을 충족하느냐? 107조 2항 요건 충족할 수 있다. 뭐로? 직접상. 재판이 전제가 된 법원에 가지만 직접상.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헌법소원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끝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